제가 작가님을 인문여행 스토리텔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은 그 나라의 역사, 또 문화, 또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내가 공부한 것들을 최대한 쉽게 써서 전달해 주는 것이 이제 인문여행 작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박물관에 관한 책을 쓰셨단 말이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다 엄청 많잖아요. 그 시원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라는 어떤 개연성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박물관에 담겨 있는 유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서 황금 왕관을 가장 많이 만든 나라가 또 우리나라라고요. 황금 왕관이다라고 한 12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0개가 있습니다. 무려. 이 금속 인쇄술도 고려와 연관이 있다고 책에서 밝혀주셨어요. 서양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별게 없었던 나라거든요. 구텐베르크 이후에 인쇄가 발달하면서 이 정보가 퍼지니까 이 정보라는 게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면서 이게 일대 혁명이 온 거죠. 고려는 참 인쇄술이 발달했던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하늘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중에서 이 만원권에 들어간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 하늘의 별자리 그림입니다. 하늘의 별자리 그림. 그런데 하늘의 별자리 그림이 있는데 하늘은 뭐 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3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땅에 내리면서 그리는 건데 구획을 나눈 거죠. 12개 구획을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그 땅의 구역에 맞춰서 이렇게 12개의 구획의 그 별자리들을 다 그린 그림이다. 이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나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원래 그 고구려 이 석각천문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새긴 천문도, 별자리를 새기기 때문에 석각천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가져오다가 뭐 어디 대동강인가 어딘가 빠져서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별자리가 있어야지 그 조선을 개국했는데 통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한테 그 고구려 천문도 탁본을 갖다 바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려의 충신이었던 유방택이라고 하는 그당 당대 최고의 그 천문학자거든요. 이분을 거의 강제 소환을 해서 그리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은 조선의 한양의 별자리 모습을 그대로 관측했는데 그 밖에 거는 고구려 그 위도상에서 고구려 수도였던 그 평양에서 관측했던 그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그 두 지역의 별자리가 같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유방택 그분이 이제 만들다 말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게 나는 이제 불사이군이다 해서 나는 뭐 조선의 왕을 모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서도 이제 뭐 이렇게 공을 사서 뭐 벼슬을 준다 그래도 이제 시골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태클을 걸고 나온 거죠. 우리 순수천문다가 훨씬 오래됐는데 우리 것보다 오래되지 않은 그 조선의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우리 거를 뺏기지 않았냐 했는데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그 우리 별자리는 옛날부터 대대로 고인돌 만들 때부터 별자리 밝으면은요 구멍을 크게 흐리면은요 작게 했어요. 순호천문도는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띠띠띠띠 점만 찍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디테일함이 너무 많이 살아있고 또 관측하는 방법도 틀려요. 12궁도 그러니까 그 서양의 천문도 이런 방법들도 이제 도용을 했고 또 순호천문도에 없는 것들도 여러 개 있죠. 뭐 점생의 별이라든가 여러 별자리들이 있어가지고 점점 더 태클을 걸수록 더 깊은 내용들을 이렇게 중국한테 제시를 하니까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기네가 오래된 별자리 지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에 개국하면서 만든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결국 이제 고구려 별자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별자리의 근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깨친 천문과 지리는 이렇게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또 응용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가 경복궁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까 하늘에 그 명당이 자미원,
또는 뭐 자미궁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늘에 백성이 있고 뭐 하늘에 자미궁을 보좌하는 옥황상제인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 해서 우리가 3원 28수가 동양 천문학의 이런 기본이거든요. 3원,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 28수 별자리 감싸는 별자리가 있는데, 이 별자리의 그 28개가 동서남북 각각 7개로 나눠지면서 신비한 동물로 변합니다. 청룡백호 수작현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신으로 변해요. 근데 하늘에 명당이 있고 명당을 지키는 4개의 신성한 동물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땅에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 대표적인 게 경복궁이라는 거죠. 땅의 자미원이에요. 땅의 명당.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 28수의 청룡백호 주작현무가 그림으로도 나타나지만 산으로 나타나죠. 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청룡 우백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남주작 북현무 하면서.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동청룡이죠. 좌쪽은 북쪽에서 바라보니까 동청룡,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에서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이 뭐 첩첩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서울 한양도성을 만들 때는 이 여러 그 사신들을 뒀어요. 여러 사신들을. 우선 이제 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개의 문이 있어요. 그 한양도성을 들어오는 4개의 문, 동서남북 4개 있는데 거기에도 청룡백호 주작 현무를 놨고요. 그다음에 경복궁인데 경복궁에도 4개의 문이 있어요. 청룡백호 주작 현무를 두고요. 이게 다 이제 그 명당을 이제 감싸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가장 중요한 자미원, 자미궁 중에서 지상의 자미원, 자미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정전이 있는데, 근정전은 그 하늘의 별자리 그 모습 그대로 딱 투영한 거예요. 딱 투영한 거. 거기 보면 이제 청룡백호 주작 현무도 있지만 12지신상도 있고요. 근데 하늘에서 파견 나온 동물들이죠. 이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색이잖아요. 자색으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자미원의 자자가 자색이에요. 그래서 자미원의 색을 구현을 해서 경복궁의 색은 다 자색이죠. 천자의 색. 그 지금도요, 어떤 집안에서 뭐 고관대작의 집안에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자색은 그 집안의 그 주인만 입었고 하녀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입었대요. 못 입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찰에 가도 이 자색을 주로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하늘의 명당을 그대로 땅에 구현한 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경복궁이다. 그래서 이제 은하수 대신에 그 경복궁 앞에는 은하수 흐르는 명당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물길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 금천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함부로 못 넘어간다. 그만큼 해서 금천이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일부러 만든 그 풍수를 일부러 만들었다 그래서 비보 풍수예요. 그러니까 풍수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충을 했다 해서 비보 풍수 하는데, 어쨌든 그 경복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경복궁에서 하늘의 원리를 생활문화로 이화시킨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도 이 천문도와 연관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거북이는 물에서 잘 놀잖아요. 거북이는 물에서 잘 노는데, 우리가 이제 오행할 때 목화토금수 해서 오행할 때 이제 방위로 치면 동서남북 중앙인데, 그 28수의 그 28개 별자리를 동서남북 각각 7개씩 나눠서 청룡백호 주작 현무했는데, 그 현무, 북쪽에 있는 현무가 이제 물을 관장하고 물을 이렇게 물과 하여튼 연관이 돼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행에서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오행에서 오행 상생 도를 볼 때 그 수생목이잖아요. 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신으로 봤을 때 현무고요. 목은 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무가 이제 물을 올려주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신으로서 물을 다스리는 그 동물로서 최고는 이제 거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음양요행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었고 생활문화였잖아요.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당연히 거북이 모양으로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만 생각하면 이제 이 거북선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거북선이 이제 조선시대의 그 대표적인 그 군함으로 여러 척이 있었대요. 한 40척도 있었답니다. 동양의 천문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문화를 이해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문화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음양오행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문화가 그냥 사람들의 그 생활 문화, 통치 수단, 이렇게 뭐 심지어는 이제 음식, 의복 이런 게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벗어난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색깔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오방색을 해서 그 색으로 표현해서 이제 나누는 게 가장 쉽고 재미난 방법인데, 그래서 하늘을 모르고는 땅도 사실 모르는 거죠. 네.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이 출정에 앞서서 승리를 기원하며 지낸 제사가 있다고 하죠. 예, tuk제라고 하죠. tuk제. 네. 예.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에 보면은 약 3번에 걸쳐서 tuk제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둑이 뭐냐면 어떤 이 깃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지창 또는 이제 창이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소 꼬리로 이렇게 털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는 걸 둑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서 도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칼 들고 춤을 추는 거예요. 군대 제식하듯이. 이게 이제 둑제인데 그 일종의 제사거든요. 근데 제사인데 뭐 제사상을 차려서 한다기보다도 마치 이렇게 춤추듯이 군인들이 이렇게 어떤 전쟁놀이 하듯이 전쟁 그 훈련하듯이 하는 그 의례가 이제 둑제인데, 그 국가 제례 중에 작은 제례예요. 근데 큰 제례가 또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종묘제례학 같은 게 있는데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그 위패를 모셔서 하는 종묘제례학, 큰 제사죠. 엄청나게 큰 제사인데, 근데 이게 둑이 뭘 상징하냐면요, 이 서울에 있는 뚝섬에 가면은 이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뚝섬. 원래 뚝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독섬이라고 하도 했어요. 그래서 독도 이렇게 불렀는데 실제로 가보면 섬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랑 가까워서 제가 자주 가는데 섬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큰 비가 오면 중랑천이 넘쳐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물길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섬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전설적인 군신인 치우천왕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치우천왕. 그 치우천왕이 어떤 분이냐면 배달국 14대 자오제 환웅천왕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의 그 또 전설적인 황제 헌원하고 탕록이라는, 지금 이제 만리장성 북쪽인데 거기서 10년 동안 한 72번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졌잖아요. 그 마지막에 뭐 이렇게 중국 측에서는 뭐 자기네가 죽였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진시황도 동쪽으로 순행을 하다가 태산에 이르러서 치우천왕한테 제사를 지내고요. 그 뒤에 그 한나라를 세운 유방도 치우천왕한테 극진히 제사를 지내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도 보면은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제 이분이 동두철액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말로 하면은 아주 괴물이죠, 괴물. 뭐 쇠이마 뭐 무슨 뭐 이렇게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소뿔 모양을 한 투구를 만들어 썼는데, 뭐 고구려에도 이제 고구려까지만 해도 그런 장수들의 그 투구가 이제 그런 소뿔 모양의 그 뿔이 달린 거를 하는데, 이게 서양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군신의 모습으로서 북유럽에 치유 하면은 뭐 전쟁의 신 또는 뭐 천둥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소 머리 모양의 그 투구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우두머리다 할 때 소 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고 높은 신분을 가진, 아니면 이제 왕이다 할 때 우두머리 할 때 이제 치우천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치우천왕처럼 아주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말도 치우천왕에서 나왔다고 해요. 지위가 높다. 또 또 어떤 책에서는 이 제우스가 치우천왕이 이제 변화돼서 서양으로 넘어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 응원단의 마스코트가 또 치우천왕이었죠. 그럼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하면서도 이렇게 항상 치우천왕을 모셨던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거북선이 또 하나의 능력이 이제 부딪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른 일본이나 이런 배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꽉 끼게끔 이제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앞에 부딪히는 부분 그 앞에 도깨비가 있습니다. 거북선 앞에 아주 잘생긴 도깨비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화 명량에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어머니 제사를 지내요. 어머니 제사를 그죠? 거기 이제 감독도 그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다. 자기가 만든 장면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위에 그 환이라는 글자 옆에 그 도깨비 형상이 있습니다. 이거 치우천왕이죠. 군신을 나타내는데 근데 이제 도깨비가 이제 치우천왕으로 알려진 이런 계기가 있어요. 근데 아까 탕록대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탕록에서 전쟁을 할 때 그냥 싸워서는 이렇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황제 현원이 약 귀신을 만 명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귀신 10,000명을 데리고 싸웠고요. 그다음에 치우천왕께서는 도깨비 부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도깨비가 항상 이겼대요. 그래서 이제 치우천왕이 사실 왕도깨비 이런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 도깨비 이름 중에서도 뭐 임해망량 신도울루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그 도깨비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도 물리치고 전쟁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내려온 게 이제 도깨비의 그 원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위대했던 그 치우천왕의 모습이 우리한테만 남아 있느냐? 중국에도 남아 있고요. 흔히 상나라 도철문양이라고 해서 이제 화로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묘족 있죠, 묘족. 그 묘족의 이제 기록에 보면은 중국의 기록에 보면 이제 치우천왕께서 묘족을 다스렸다. 그래서 매년 10월에 그분들이 이제 최고의 축제에 치우천왕의 그 모습을 그 뿔을 형상화한 그 은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달고 여자들이 나와서 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가 있어요. 그 전쟁의 신으로서도 나가 있고요. 또 기타 더 엄청난 그 힘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상징으로서 가 있어요. 이게 인도, 캄보디아, 태국, 네팔 이런 데 가면은요 다른 이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도깨비가 어떤 해탈을 하게 만든다, 도통을 준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불가에서는 그래서 이 대웅전이라든가 대웅부전 가면은 도깨비 형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부가 바뀌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개고기를 올려서 제를 지내듯이 불공을 막 했어요. 스님들이 이제 도통을 내려주십시오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인도나 여기에는요 더 적나라하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도교를 만든 이제 도교의 그 시조 그 노자께서 이제 해탈을 하고 또 이제 소를 타고 자기가 기르던 이제 뭐 손지 아니면 이제 물소를 타고 뭐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자의 그 소를 타고 간 모습은 이제 해탈을 한, 그러니까 도통한 사람의 그 이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형상화된 거죠. 정형화된 거죠.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은요, 그 밀교뿐만 아니고 힌두교에서 이 도깨비 형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를 타고 어떤 해탈을 한 사람의 모습 밑에서도 도깨비가 있고요. 어떤 데 위에도 도깨비가 있어요. 또 코끼리를 타고 가는 사람 위에 뭐 도깨비가 나타나고 하는데, 이게 우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도깨비 모습하고 완전히 같습니다. 이 입에서는 어떤 기운이 막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전쟁기념박물관에 가면은 그 조선시대의 어떤 그 방패 같은 경우에도 도깨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신라 기와에도 많고 되게 많고 한데, 경복궁이든 창덕궁이든 뭐 서울의 사대문 이런 데도 이렇게 도깨비들이 굉장히 그 많은데, 그 도깨비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요. 막 뱀을 물고 있는 형상도 하고 있게 하는데, 근데 뱀을 왜 물고 있는지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탕록도전에서 그 황제 헌원이 뱀띠였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해탈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뱀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뱀이 올라오는 것 같다, 기운이 올라올 때. 그래서 뱀을 잡고 있나? 뭐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가겠냐면 서양에는요, 이 군신의 모습으로서의 도깨비, 그리고 이제 그 해탈을 주는 도통신으로서의 도깨비가 나가 있습니다. 그 유럽에 있는 그 큰 박물관들, 특히 무기박물관 같은데 이런데 유럽을 그 아울렀던 특히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무기박물관에 가면은 방패, 칼에 도깨비들이 있는데 우리 도깨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패에 그 있는 그 모습이 그 군신으로서, 그러니까 황제의 방패인데 뭐 엄청나게 화려하거든요. 여기에 도깨비가 딱 있어요. 칼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의 그 기독교 문화에 퍼져 있는 도깨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린맨 이렇게 얘기하죠. 그린맨. 뭐 잭인더 그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까 이제 인도 쪽에서는 이 키르티 무카 이렇게 합니다. 뭐 인터넷에 쳐보시면 뭐 엄청나게 나오죠. 쫙 해서 KIRTIM 키르티 MU KHA 키르티 무카예요. 그러면 뭐 진짜 도깨비 모습이 우리보다 더 적나라한 모습으로 아주 화려하게 나오는데 서양에서는 그린맨이에요. 그린맨. 그러니까 성당 내부에 이 아주 흉측한 모습의 그런 그 인물이 이제 입에 담쟁이 덩굴이 나오는 모습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 사람들은 얘기하냐면은 불사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사의 존재. 사실은 이제 육도 그 윤회도라고 하는데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관장하는 그 어떤 인물이 이제 도깨비 모습이거든요. 삶과 죽음을 모든 걸 관장하는 그 불사의 신, 도깨비를 상징하는데 서양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갖다 놨는데 그 피터팬 아시죠? 피터팬. 네. 절대 늙어 죽지 않잖아요. 피터팬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영국에 가면 영국이 이제 그린맨이 제일 많은데 영국에는 이렇게 그 로빈 후트 숲속에 사는 녹색 인간들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그 나무 신령들 나오죠. 오크가 아니고 뭐죠? 나무 신령들이 나와요. 거기 이제 도깨비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 슈렉,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죠. 거기 나오는 이제 이 초록색, 이제 그린맨이기 때문에 이제 초록색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슈렉에 나오는 그 주인공도 그 도깨비 모습이에요. 아주 오래 살고 죽지 않고 하여튼 재미난 모습으로 하는데 그런 문화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이제 스코틀랜드에 로슬린이라는 예배당이 있어요. 로슬린 예배당. 아주 간단하게 만든 그 건물인데 그 만든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뭐 건축뿐만 아니고 정신 세계에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안에 그 서양의 도깨비 그린맨을 갖다 놨는데 무려 130개. 조그마한 건물인데 여기서부터 저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길이가. 그 130개의 그 그린맨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전 유럽에 있습니다. 전 유럽에. 그래서 도깨비의 모습은 이제 치우천왕의 모습으로서 이제 군신이기도 하지만 이제 워낙 대단했던 그 동아시아의 그 정말 동아시아를 주름잡았던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죠. 특히 이제 한민족이 갔던 데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남미에도 있거든요, 사실은. 남미에도 이렇게 멕시코라든가 이런 페루 같은 데 가면은 도깨비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더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 네. 지금까지 오동석 인문여행 스토리텔러를 자리에 모시고 나는 박물관 간다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문화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 문화유산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